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황현입니다. 자, 1부에서는 과거 40년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았잖아요. 과거 4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였다? 우상향이었다.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통화량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요즘 뭐 호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잖아요. 이런 원인을 저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분양가 상한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건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결국 청약 고점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청약 고점자가 아니잖아요. 매수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쌀 때 사자라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그런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물량에 한정된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 가격은 연일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격은 최고조인데 거래는 안 나오는 이중적인 구조인 거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저는 뭐 할 거면 빨리 하든지 뭐 분양가 상한제든 뭐든 간에 할 거면 빨리빨리 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필요한 시점이 와야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요, 종목별 부동산 시장 전망 2부입니다. 주택 유형별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자료를 먼저 보실 건데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도별 주택 유형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단독주택 그래프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그래프가 연립 다세대 그래프인데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죠. 단독주택은요, 37.2%. 전체 서울시 주택 물량이 100이라면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물량이 37채라는 겁니다. 그리고 23.8%로 줄어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독주택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자, 아파트 물량을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47.8%, 그러니까 100채 중에 47채, 48채 정도가 아파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7.8%였던 것이 무려 62%까지 물량이 치솟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연립다세대 주택의 그래프를 보면요, 뭐 큰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나요? 먼저 단독주택은 점점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아파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립다세는 거의 제자리다.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점점 사라져가는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아파트 분석은요, 다음 3부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3부에는 아파트만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자, 정부 규제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큰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단독주택의 인기는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매매 가격은 최근 무려 61개월 동안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세부담이 커지면 단독주택의 인기가 떨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땅값이 계속 치솟다 보니, 그리고 아파트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단독주택의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뭐 가격이 상승할 일은 없으니까요. 자, 가장 큰 이유는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아파트보다는 희소성과 임대 수익률을 갖춘 단독주택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상품은 일반 아파트든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규제라든가 경제 상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희소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 단독주택이 뭐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2000년도에 43%인가 정도 있다가, 그죠? 40채가 있었는데 20채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단독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자리일 거고 멸실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희소성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수요 대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멸실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감소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는 사진은요, 2009년도 아현동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가잖아요. 10년 동안 이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
주택들은 99%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뉴타운 개발 사업처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땅이 없으니 당연히 기존의 저층 주택들을 부시고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방법밖에는 서울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서울의 주택이 100채라면 단독다가구는 24세대라는 거. 그 중에서 노후가 너무 심각해 갖고요.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이 약 또 한 10%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예.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한 번 멸실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재생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서울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요, 단독주택의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유형별 중위가격을 보더라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보시는 것처럼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단독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아파트 두 채를 팔아야지 단독주택 한 채를 살까 말까 한 시절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시절이 상당히 빨리 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 서울에서 주택, 저층주택, 단독다가구 주택에 멸실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단독다가구 주택의 상승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희소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지속적인 진가 상승입니다. 결국 땅 가격은 안 떨어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개발용지 부족, 개발할 땅이 없죠. 거주와 임대를 동시에 생각하는 은퇴 세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은퇴 세대뿐만 아니라 30, 40대 젊은 세대들도 아파트보다는 그냥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리뉴얼 하거나 아니면 임대 사업을 통해서 거주와 임대를 동시에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협소주택. 협소주택이라는 거죠. 뭐 용산구 후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후암동이라는 동네 가면 요즘 협소주택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평짜리 뭐 30평짜리 주택을 멸실을 해서 본인들만의 개성이 담겨 있는 주택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자,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주택 수요의 증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이제 부동산 하면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죠. 이유는 잘 팔리고 사기 편하고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근데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좀 틀리죠, 그죠? 볼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맞는 건지, 땅 모양은 괜찮은 건지, 뭐 사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떻거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구입하기에 까다롭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또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뭐 공급이 과잉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희소성이 부각되는 상품은 틀리다라는 거죠. 또 아파트와는 달리. 그래서 요즘처럼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많잖아요. 아파트라는 상품은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공급 물량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죠? 하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같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단독 다가구 주택의 희소성은 서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대체 투자재를 우리가 한번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건물, 꼬마 빌딩 뭐 많습니다. 그죠? 부동산이라는 상품 종류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아파트 위주의 규제로 인한 투자 수요 증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발에 의한 투자 수요 증가. 뭐 용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마포 얘기할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성수동 역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3도심,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강남권 같은 지역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동이라든가 잠실 일대 뭐 이런 지역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더 높은 금액대로 상승 곡선을 치고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자, 단독주택 시장과 함께 봐야 할 종목이 또 있죠. 그게 바로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의 공급은요, 기존의 단독 다가구를 멸실해서 연립 다세대를 신축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단독주택의 가격, 그리고 물량 부족,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자재가 없는데 뭐 공급이 되겠어요. 그죠? 연립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 도심권, 업무타운이 집중되어 있는 이 도심권에서는 서민주택의 감소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현동 보세요. 다 서민주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서민주택이 없어지고 고가주택이 넘쳐나니 아현동, 공덕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연립다세대 주택의 감소는 서민주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입지가 좋은 곳에 연립과 다세대는 향후 희소성이 정말 높은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실 점도 있죠. 이 연립다세대는요, 황금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잘못 투자할 경우는 가격 하락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만큼 철저히 분석하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 다가구도 마찬가지지만 연립 다세대는요, 아파트보다 투자하기 좀 까다로운 상품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토지 가격이 높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수요가 꾸준히 창출이 되고 개발 호재까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도심 위주와 마용성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심, 마포, 용산, 성수동, 영등포, 강남 같은 지역이죠. 자, 이들 지역들의 특징은 이런 거죠. 첫 번째, 토지 가격이 높다. 토지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무분별한 다세대 주택 공급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당연히 아파트의 대체재로서의 충분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망들이 다 들어가는 지역들이고 당연히 수요는 점점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뭐 호재, 대규모 개발 호재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호재, 개발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결국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만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또 뭐 재개발도 또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또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1억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뭐 3, 4천, 4, 5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도심과 뭐 마포, 용산, 성수동, 뭐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 4천, 4, 5천 갖고는 뭐 부족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외의 지역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잠실 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국제교류 복합단지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9호선이 들어가 있고 향후에 이 지역이 뜨겁게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대치동이나 삼성동은 상당히 연립주택 가격도 비쌉니다. 다세대 주택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뭐 잠실 지역 같은 경우는요, 뭐 매매 가격이 한 3억대 초중반 정도 하고요, 전세 가격이 2억대 한 중후반 정도 하기 때문에 한 5, 6천만 원 갖고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 외에도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있는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서 발품 팔아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택계획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주택계획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60제곱미터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평대 이상의 되는 주택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35에서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들, 그러니까 10평대 주택입니다. 거주 실면적, 그러니까 정비 사업으로 인한 철거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집중 공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35에서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들이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향후 집중 공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면
공급 중단 상태입니다.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집중 공급 대상이긴 한데 철거의 가속화로 인해서 현실은 공급 중단된 상태이다. 이걸 대체하는 게 뭘까요? 서울 도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 주택들이라는 거죠. 자,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부동산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또한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도심의 다세대 주택 등에도 좀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목별 부동산 시장 제 3부 아파트 시장 향후 전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